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6개월 만에 순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해외 정상 외교이자 지난해 말 네덜란드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곧 기소입니다. 이화영 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이끌어낸 검찰이 이미 공범으로 입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정식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앞으로 일주일에 4차례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은 여전히 조작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동훈발 헌법 논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 글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틀 연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헌법 84조 대통령 재임 중 불소추 조항의 해석 논쟁이 불붙었는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음 키워드 당내 개혁 뒷걸음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 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선의 무공천 규정도 폐지해 당내 개혁 조치들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물풍선이 부른 확성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북한에 계속되는 오물풍선 날리기 도발에 대응해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확성기 방송은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며 새로운 대응을 위협했지만 우리 군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막 가는 의협회장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의 SNS에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막말을 하며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8일 전면 휴진을 결의했지만 정부는 개원이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또다시 불붙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에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기소를 앞둔 이 대표의 주요 혐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 돈이 세관 등 이 당국의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되고 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갔다는 데 관여했다는 그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검찰은 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남북협력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또 쌍방울이 추진한 이 대북 사업이 모두 경기도가 주도한 사업이어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 알고 있었고 사실상 승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검찰은 2018년 12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라도 베팅을 해라. 이재명 지사가 잘 되면 쌍방울을 생각해주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요. 또 이 부지사가 이 쌍방울과 북한 측의 협약식에 참석을 하려고 했던 출장 계획서, 또 귀국 후에 김 회장의 사진까지 첨부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등도 증거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요.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 대표 기소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지난주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일 겁니다. 재판부가 부지사의 대북 불법 송금 관여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결재권자인 기소를 기소하는 거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보석 심리 재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의 기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시자가 받는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특히 주목이 된 건 검찰이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대북 송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해당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조선노동당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북 송금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건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 방북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는요, 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금액은 당초 800만 달러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394만 달러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으로 2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요, 이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에서 이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죠, 230만 달러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이 된 돈이며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된 돈이고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1심 선고 직후에 이 전 부지사 측은요, 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이 판결의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고 10년 가까운 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항소 준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관련해 과거 대북 사업을 언급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와 1심 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화영입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또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진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저희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관이 있어 보이는 혐의들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면서 특별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 대납 의혹을 모두 사실로 인정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다시 탄력을 받을 걸로 전망이 되고요. 검찰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또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문건, 또 경기도 공무원과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수사는 마무리돼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련 부분, 예를 들면 이제 대납 사실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않은 거는요. 이 1심의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 그것에만 재판부는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 부분, 이걸 두고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또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또 검찰의 회유, 뭐 조작까지 주장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판단을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의 판단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 특별한 반응이 없이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는 나흘째 관련 언급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참석한 당 최고위에서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결과에 비판이 계속 나왔지만 이 대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관련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오후 3시가 좀 넘어서 이제 잠시 휴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나온 바로 그 직후였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선 휴정 시간을 갖게 됐고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모두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한참 동안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해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당시 속보로 전해지던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피고인석 의자에 기댄 채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어땠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 주말 사이 민주당은 잠시 좀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심 판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황정화 대변인이 2심 재판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 검찰 조작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겠다라는 논평을 낸 뒤로 이 주말 사이 새 공식 대응은 없었고요. 어제 이해식 대변인도 이번 판결에서 이 대표의 공모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다소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인 검찰에 맞서서 이화영 특검법 처리와 이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오늘 이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이 그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라든가 대표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저희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반면 여당에선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건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 역시 SNS를 통해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는요, 네.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 거의 다 되어 있고 예. 아마 부르면요 묵비권 행사하든지 아하. 서명을 안 하든지 예. 뻔한 거 아닙니까? 이화영 예. 전 부지사가 17차례 17차례.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추가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할 여건은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곧 기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방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조국 혁신당의 움직임이 묘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눈길이 끌었습니다. 검찰 공세 이슈에서는요, 민주당과 이제 한 배를 타다시피 했던 조국 혁신당인데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작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에 여전히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국 대표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어제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커피와 콩국수 사진 등을 올리며 이 여유로운 분위기도 연출을 했는데 판결이 나온 직후였던 금요일엔 웬일로 시간이 비어 당사 인근 에스프레소 전문점에서 한 잔,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망중한이라며 커피와 쿠키 사진을 찍어 올렸고요. 어제는 더운 날엔 콩국수가 제격이라며 얼음을 동동 띄운 콩국수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검찰 권한 축소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야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조국 혁신당이 이 대표를 너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이 방탄 이중대 이미지가 짙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는요, 조국 대표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조국 대표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최근 조국 혁신당 측이 제기한 이 국회 사무실 배정 논란에 대해서 화장실과 싸우는 조국이라는 등 이 조롱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서 이제 조 대표가 국회 청산에 조국 혁신당 사무실이 화장실 앞 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그 사무실이 배정된 것을 두고서 어떻게 화장실 앞을 주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했던 걸 뒤늦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 조롱성 비판들은 총선 전엔 이 조국 언급 금지령이 내려졌던 이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요, 이 대표는 대표실을 화장실 청소 노동자한테 양보하고 화장실 앞을 쓰라고 해도 기꺼이 그러실 분이다라는 그런 글에요. 이 조 대표가 뼛속까지 엘리트라 그렇다라는 등 이 동조 댓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이번 주 중으로 어느 언론을 보니까 이제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까지 했던데요.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그 보석 심리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유죄 판결은 이재명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이거 검찰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이번에 이제 대북 송금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이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제기될 이재명 대표 재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한 바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진술을 한 바 있죠. 나중에 진술을 뒤집어지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방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 문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 관련된 사건들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위례신도시 쭉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건이 지금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1심이 선고 났습니다. 김용, 정진상, 또 김인섭 났는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남으로 인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법적인 일차적인 판단을 받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순서로 이제 오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도 굉장히 이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당 차원에서 특검이다, 여러 가지 지금 또 법사위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방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재판부의 시간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방북 비용을 대납을 했느냐. 일단 이건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보고를 했느냐. 17차례 보고를 했다는 말들이 있지만 결국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봤는데도 9년 6개월의 양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이화영 부지사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았냐는 판단에 대한 분석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화영 그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다라는 것은 이 재판에 대한 선고를 연기를 요청하는 과정. 왜냐? 이 이화영이라는 그 부지사의 개인 사건이 아니라 혹시라도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심사숙고해서 좀 봐달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이지 이것이 나중에 재판 결과에는 영향까지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9년 6개월인가요? 그 판결에는 이제 그 대북 송금 혐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뇌물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북 송금에 관해서만 그렇게 중형이 선고가 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니까요. 민주당은 입법을 무기로 반격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나흘 전에 민주당이 이런 걸 발의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 이걸 냈는데 이 특검 법안부터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전해드렸지만 어제 이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 2심을 앞두고 대북 송금 특검법을 추진을 해서 이 검찰 수사의 문제를 다시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친명계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것도 이 특검법 등 입법 공세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검법과 이 검사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민주당 내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검찰에 의한 이 사건 조작이라든가 증인에 대한 회유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이 과도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럼 특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검을 해서도 검찰이 당당하면 왜 그걸 얘기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은 거부권이 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재발의하면 되는 거죠. 수사 검사들 탄핵한다는 저 안도 좀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요.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칫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서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을 위해서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뿐만이 아니고요. 이 재판 결과를 내는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장 이 이화영 사건을 그 1심 선고를 내린 그 재판부를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김승원 의원 역시 판사 출신인데요. 본인이 판사 출신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를 향해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편향적인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 오만까지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방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 중인데요.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 당 원내정책 수석인 김용민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인데요.
검사와 법관이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물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며 압박하는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의 경우 2022년에도 민주당에서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어지던 시점이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다음 대권을 주게 될 경우에 이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또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떠오른 논쟁거리는요, 바로 헌법 84조 해석 문제였습니다. 헌법 84조는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조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형사 재판이 과연 중단되느냐, 이게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가장 먼저 운을 뗀 사람은요, 바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현재 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재판들이 전부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2027년 5월 이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이들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 적지 않다는 게 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이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글을 쓴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면서 이 헌법 84조에서 소출하는 거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이거는 해석의 문제다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 전날 쓴 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본인의 그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이 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어제 쓴 글에서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이 9년 6개월의 중형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선에서 이겨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덮어질 수 없다고 시사한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무장관이던 지난해 9월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대북 제조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평화부지서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이렇게 헌법 조항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논쟁이 불거진 거는요, 그동안에 이제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례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에 진전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도 이 문제가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긴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남겨뒀었는데 홍 후보는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홍 후보도 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더 진전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데다가 현재 여러 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찬반 논쟁이 더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 헌법학자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 전 위원장 해석처럼 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직 전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헌법 84조의 취지가
재임 중에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도 멈춰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 학계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형사법정에 선다는 게 국가 위신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면 어떡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처럼 탄핵을 통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법정으로 가는 게 맞겠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소추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소추의 개념이 결국은 수사든 또는 재판이든 그런 일련의 사법 절차에서 대통령을 면책시켜 놓은 거예요. 일단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헌법 84조 논쟁에 대해서 민주당은 불편한 심기 역력해 보였습니다. 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스스로 정적을 기소하고도 모자라서 이제 재판관까지 맡은 것처럼 유죄를 단정하고 대통령 출마의 자격을 운운하는 그 오만함이 놀랍다면서 요즘 시간도 많으실 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고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오늘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건 자기 컨텐츠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박성중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수사를 받는 동안 검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역공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에 정정당당하다고 하면은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24개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그 혐의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남의 죄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발의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앞으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라든지 또 심지어 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겨냥한 그런 법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보복입법이 아니냐 이런 논란 일으킬 소지가 충분한 거지만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자체의 수사가 조작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지금 명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 수사 검사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잘 들여다봐서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치우쳐진 면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탄핵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요. 그리고 특별 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는 것을 카드를 꺼내면 그 꺼내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수사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카드를 지금은 꺼내든 것이고 물론 향후에 어떤 국민의 민심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특검을 추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해진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에도 특검과 탄핵이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입법권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굉장히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어떤 균형을 깨트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검사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검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은 술을 입에다만 대고 안 마셨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아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자, 검사 회유 운운하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지금 증거가 있나요? 더군다나 오늘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인데 이제는 아예 판결까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이면 입법부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라는 한 사람의 어떤 이 방탄을 위해서 자신들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남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헌법 84조 논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은 논쟁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탄핵이 있고 탄핵 소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라는 것이 문헌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 중단된다 그러면 그 사건과 연루된 그런 공범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똑같이 그럼 다 중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지난 주말 사이에 연일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등 이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이 현안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은 아니죠. 지난달 정부의 이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화두를 정치권에 던진 데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는 제2연평대전에서 전사한 이 고 한상국 상사를 기리기 위한 체크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안보 이슈로까지 관심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엔 앞서 이제 전해드린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어갔는데요. 이렇듯 한 전 위원장이 이 현안 메시지를 내는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7월 말 예정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당대회 관련 당헌 당규 개정 논의 역시도 이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맞물려서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로 뽑아온 당대표 선출 방식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즉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 반영 비율을 몇 %로 할지 논의 중인데요. 반면 지도체제 변경을 놓고는 당내 논란이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2위가 부대표격인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절충형 지도체제를 제시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게 유력 당권 후보인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당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관련해 당내 소장파 그룹인 천목회 소속 이재영 간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이미 벌써 이 2인 지도체제,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말하죠. 네. 이 논의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거를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이런 안을 제안한 게 개인의 단독 판단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용산과의 교감하에 나온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황우여 대표께서 평소에 쓰시는 단어일까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듭니다. 황우여 위원장은요, 이 같은 당내 반발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인 지도체제 주장에 대해서는요,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복수의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구상이 대통령실이나 특정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고요. 2인 지도체제는 현재 단일 지도체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거리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 성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에서 의논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아이디어를 낸 거지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해 여상규 당헌 개정 특위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결론에 상당히 접근했다며 내일까지는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고요. 2인 지도체제에 대해 분출하고 있는 당내 이견들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도체제 개정 문제는 이제 특위에서 결론을 내더라도요,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이제 상임정국위 같은 그런 당기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심할 경우에 황우여 비대위가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가능성은 좀 적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내일 특위가 어떻게 최종 결론 내릴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당헌 당규 개정을 두고서 이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개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 안팎의 논쟁도 컸었는데 심지어 일부 친명 인사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죠. 하지만 오늘 이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는요, 이 개정안의 의결을 밀어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를 열고 이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현행 당원에 이른바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예외 조항을 넣은 것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논란거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행 당헌대로라면요. 이 대표가 8월 전대에서 대표직을 연임한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은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같은 해 그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친명 주류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해당 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자칫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모호한 규정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만약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받기 십상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그 사유를 결정하는 당무위 의장이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것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의결된 당원당규 개정안에는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다. 이렇게 의심을 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오늘 개정된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도록 한 현행 당원을 폐지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이미 이 대표가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거란 당규란 비판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공범으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경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의식해서 보다 확실하게 방탄을 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아예 폐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손댈 것과 함께 이 대표의 당권 재장악 그리고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 목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삭제하기로 했고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의결하면서 결국은 당원권 강화도 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대부분이 권리당원인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라 이 역시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기여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개정안 의결 상황에 대해서 부연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는 요 그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화영 재판 관련해서 특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좀 이해 충돌이고 삼권분립에도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법원 결정이 보고나 또는 공모, 지시 그런 여부에 대해서 판단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굳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이런 당원당규 개정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친명계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친명계, 그러니까 이번 당원당규 개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밀어붙인 인사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들에 비해서 이 대표한테 쓴소리를 해온 구친명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을 두는 건 무리한 개정이란 비판은 이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일찌감치 터져 나왔었는데요. 원조 친명그룹인 7인의 멤버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학 후배로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이 대표를 도왔던 인물이죠. 김영진 의원은 앞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원당규 개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최근 이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측근 그룹들이 집단적으로 무언가에 중독된 느낌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대표가 계속 설탕, 즉 가머니설만 먹는다면 이가 다 썩을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은 김영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강성친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처럼 혹은 어떤 의원처럼 마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참여를 반대하면 당원 주동 강화를 반대한 것처럼 몰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결국 당이 이 문제로 일대 혼란이 왔잖아요. 근데 왜 최고위원이 그런 싸움을 부추겨요, 왜? 최고위원들은 그러면 안 돼. 김영진 의원은 7인의 멤버입니다. 또 핵심 중 핵심이에요. 근데 그분도 지금 정청래 의원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땐
김용진 의원의 말이 맞다고요. 좀 결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원 당규 개정이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국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기 위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고리나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큰데 한심해 보입니다. 사실 이 신친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설득했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당헌 당규가 개정된다는 거. 근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대권 가도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더 공허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펼칠 다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당헌 당규 개정이 논란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몇 차례 혁신위원회를 띄웠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상곤 혁신이, 김웅현 혁신이 뭐 띄우면서 본인들이 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했던 조항들이 바로 기소가 되면 바로 당직을 못 맡게 한다든지 당권 대권 1년 전에 분리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할 경우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냈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럼 혁신을 왜 했죠? 그럼 그때는 국민들에게 자, 우리 민주당 정치 혁신합니다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자랑했던 조항들을 이재명 대표가 단칼에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본인들이 국민들을 속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혁신이라고 했는데 한 번에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냥 헌법을 그냥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한 번에 없애버리는 거와 똑같은 문제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혁들을 하지만 이거는요,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혁신을 하면 쌓여왔던 겁니다. 그 쌓여온 어떤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날리는 이런 현상은 저는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군의 대북 전략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도발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심리전 수단이죠.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한 겁니다. 이러자 북한도 물러서지 않고서 어젯밤에 네 번째로 우리 쪽에 오물풍선을 대거 내려보냈습니다.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은요, 우리 측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할 경우에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연거푸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측 민간 단체들도요, 지난 6일과 7일 이 대형 풍선에 전단과 가수 이명웅 씨의 노래 등을 저장한 USB 등을 달아서 이제 북쪽으로 보냈었죠. 그러자 북한은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를 했고, 여기에 정부는 어제 오전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을 한 뒤에 오후 5시부터 이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이 대북 확성기를 약 2시간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중단이 된 이후 6년여 만인데요. 이 합참은 어제 확성기 이 가동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추가 방송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젯밤 또다시 4차로 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오물풍선은 저번 1, 2차 때 이제 1000여 개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이제 규모가 300여 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북한이 이제 도발 수위를 좀 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소 낮춘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합참은 오늘 오전 북한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 가운데 현재까지 310여 개가 식별됐고, 지금까지 분석 결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풍선 내용물도 1, 2차 살포 때는 폐지와 비닐 외에 이 거름 등의 무게가 나가는 오물을 무차별적으로 넣어보내서 전국 각지에서 차량 파손 등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었는데, 이번 3, 4차 살포 때는 폐지와 비닐 같은 가벼운 쓰레기 종류만 풍선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대북 전단이 다시 살포되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지만 오히려 오물 풍선 규모나 내용물에서 도발 수위를 낮춘 건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적 수위 조절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즉 대북 전단을 날린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우리 내부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북한 권력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은 물론이고 이 접경지의 북한 주민들까지 동요시킬 수 있고요. 실제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측이 6년 만에 재개한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재개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우리 군이 제작하는 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용한 야간에는 약 24km까지 나가고 주간에는 10km 정도 떨어진 개성시에서도 라디오 없이 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눈에 띄는 내용 중에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북한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이 휴대폰이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또 대한민국 발전상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 BTS의 대표곡이죠. 봄날, 다이너마이트, 버터,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은요, 이 K-팝을 비롯해서 북한보다 정확한 우리 측의 날씨 예보를 듣고서 탈북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병의 편지나 이러한 노래들이 암암리에 돌아가거든요. 제가 밤마다 10시에 이걸 뒤집어 쓰고 또 서울 노래. 남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온다 하게 되면 무조건 비가 오더만요. 나라는 총탄보다도 핵탄보다 더 무거운 이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어젯밤 담화를 통해 뒤져보면 알겠지만 자신들은 빈 휴지장들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게 없다면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들이민 도발적인 정치 선동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대응 행동은 어제 중에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국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됐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은 이어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관련해 우리 합참 측은 김 부부장의 발언 수위가 낮아진 걸로 보인다면서 정치적인 것을 하나도 안 담았다는 이런 말이 애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위협한 대로 우리를 겨냥해서 이제 새로운 대응, 이것에 나설 경우에 과연 그 수단은 뭘지, 또 도발 수위는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2015년 8월 이 목함질의 도발에 맞서서 우리 측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니까 준전시 상태를 선언을 하면서 이 군사 분계선을 넘겨 확성기를 겨냥한 포 공격을 감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도 이 자주포 28발로 대응 사격에 나서는 등 이 남북이 그때 당시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 과거사를 비춰봤을 때 북한이 확성기를 향한 조준 사격이나 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의 도발 또는 이 사이버전 등의 이 공격 수단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 확성기 부분을 아예 판문점 선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새 정부에 들어와서 하게 됐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결국 이번에도 굉장히 이전과 같은 수준의 혹은 그 이상 수준의 도발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요. 또 만에 하나 이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북부의 접경지 주민들 사이에서 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이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하기도 했고요. 경기도 파주의 한 주민은 혹시 모를 일에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측과 북측이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이 본격 재개되면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소음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측이 잇따라 도발해도 우리는 정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확성기?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건드려봤자 이득되는 거 없어요.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쟤들 너 까부는 거야. 옛날에 여기 속대서부터 얼마나 차가 많이 간지 알아요? 우리의 대북 단체들이 이제 전단을 날려보내고요. 또 거기에 맞서서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또 거기에 맞서서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북한은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뭔가 지금 남북 관계에서 뭔가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북한의 저 비열한 그런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체계 이건 어쨌든지 간에 북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심리전을 제기한 거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이 이걸 과연 좌시하고 있겠느냐?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이라도 벌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뭔가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남북 상황으로서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북한의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북한이 실질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방법이 결국은 이제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고도화된 저는 심리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북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북한이 아마 지금 NLL 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도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강하게 좀 대응을 해서 실제로 북한이 뭔가 우리에게 대응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손해라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아마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왔을 때 저희가 대북 방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정부가 대안 없이 방치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안감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뭐 체험장, 캠핑장 이러한 어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또 풍선이 처음 날라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벌써 4번째 날아왔으면 이걸 상공에서 격추를 시킨다든지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용산으로도 풍선이 떨어졌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밝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사 유죄 선고했다고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죠. 임현태 의사협회 회장인데요. 임 회장이 막말을 써서 이 판사를 공개 저격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임현태 의협 회장이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환자를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이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라고 쓰면서요. 이 판사의 실명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고 썼는데요. 특히 다른 게시글에서는 이 해당 판사와 가족이 병원에 오면 양심껏 진료하지 말라면서 이 판사 얼굴이 나온 뉴스 화면까지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 회장이 문제 삼은 사건은 이겁니다. 지난 2021년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를 하던 60대 의사 A씨가요. 80대 환자에게 구역과 구토 증상 치료를 위해서 이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뒤에 그 환자가 전신 쇠약 그리고 발음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결국 기소가 된 재판인데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그 그러니까 의사 A씨가 그 환자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그런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서 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중에 환자한테 이제 상해를 입힌 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나서가지고 담당 판사의 이름 그리고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또 의사협회 회장, 물론 이분도 의사입니다. 동료 의사들한테 이 판사와 가족이 병원에 오면 진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요구를 한 건데 선을 넘었다는 평가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회장의 이 같은 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판사 사진까지 공개한 건 도를 넘은 행위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회장의 이 막장에 가까운 행보, 여기가 끝이 아니죠. 본인을 조사하는 서울경찰청장을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임 회장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서 승진의 혈안이 돼 있다면서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오로지 승진의 혈안이 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정부를 향해서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계가 다음 주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의협이 어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까지 참여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총 유권자 11만 1,800여 명 가운데 63%인 7만 8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0% 이상이 강경투쟁을 찬성했고요. 10명 중 7명은 휴진 등 단체 행동에도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협은 이를 토대로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의협보다 하루 앞선 17일부터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해서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 학생들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실제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를 보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 이 개원의들까지 휴진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서 이 집단 휴인 예정일 날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밝혔고요. 또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이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는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그 생명과 그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정치 영역에서 배제 필요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이죠.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인데 다음 대선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이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요. 허경영 대표는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데 여러 조언을 드렸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라는 주장도 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오신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된 허 대표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법원에 이어서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라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거고요. 특히 1심 재판부는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허경영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허 대표가 이제 법을 어겨서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이 문제가 돼서 구속됐었고요.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파리 오픈카 주의보입니다. 자,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네, 이 자동차를 타고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사파리 공원에서 어린 관람객이 동물에게 끌려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미국 텍사스주의 한 사파리 공원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이 오픈카 형태로 위가 뚫려 있는 차량 안으로 기린 한 마리가 얼굴을 들이댑니다. 그 순간 이 차에 타고 있던 아이 옷을 물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요. 당시 이 관람객 가족은 기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차를 잠시 멈춰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함께 있던 아이의 엄마가 재빨리 아이를 붙잡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재빨리 붙잡지 않았다면요, 정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찔한 상황을 경험한 아이의 엄마는 내가 쳐다봤을 때 이미 아이는 차 안에서 사라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는데요. 아이의 아버지 역시 심장이 멈출 뻔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기린의 행동이 아이를 공격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 야생동물 전문가는 이 기린은 방문객들로부터 먹이를 받아먹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서 이 아이가 들고 있는 먹이 봉지를 잡으려고 몸을 기울이다가 실수로 아이의 셔츠를 잡은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가족 역시 기린은 단지 먹이를 구하려고 했을 뿐 공원 측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다면서 아이는 여전히 기린을 좋아하고 다시 그 공원을 찾을 것이라고 현지 매체에 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고 이후 공원 측은요, 관람객과 동물의 안전은 항상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적재함 뚜껑이 없는 차량의 입장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